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인도양을 항해 중인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폭우와 강풍이 휘몰아치는 오후 한미연합 특수전 합동훈련의 핵심 일정인 원거리 해상 사격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 해군 사격 교관 클레어 하퍼 32는 자신감과 오만이 뒤섞인 태도로 한국 UDT를 대놓고 깎아내린다. 그녀는 최신 F-35 운용에도 영향을 줄 최악의 기상 조건을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무대라 말하며 특히 대한민국 UDT의 간판 저격수 박서준 34을 정조준하듯 도발한다. 하퍼는 800M 해상 표적 10발 중 8발 명중이면 통과라는 규칙을 확인시키면서 일부러 한국군 제식 소총을 폄훼하고 미국 측 지급총 MK13 모드 7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발은 선을 넘는다. 자존심과 국가 명예를 건 듯한 발언, 그리고 관중 앞에서의 조건 변경은 일종의 모욕에 가깝다. 하퍼는 내가 10발 전탄 명중하면 특별한 상을 주겠다는 식으로 박서준을 몰아붙인다. 박서준은 흔들리지 않은 채 침착하게 응수한다. 그는 통역을 통해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라는 날 선 반격을 던져 판을 뒤집는다. 순간 통제실 공기는 얼어붙고 미 해군 내부에서도 당혹이 번진다. 하지만 이미 말은 화살처럼 나갔다. 비바람이 수평선을 지우다시피 하는 항모가판. 거대한 진동, 3M 이상 치솟는 파고, 불규칙 돌풍 속에서 박서준은 지급된 MK13을 들고 복명복창 없이 곧장 실전에 임한다. 스코프에 들어오는 붉은 부표 위 원형 표적은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가길 반복한다. 통제실 대형 모니터에는 그의 시야가 중계되고 모두가 숨을 죽인다. 첫 발 짧은 반동 후 표적 한가운데 정중앙 관통. 우연이라 치부하려던 두 번째 발도 중앙. 이후 일정한 호흡과 방아쇠 압력, 체계적인 바람파도 보정이 겹치며 탄착은 연달아 중앙을 꿰뚫는다. 5발, 6발, 8발 이미 통과 기준을 넘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9번째 발은 기존 탄착점 상단을 재관통해 표적 상부를 찢고 마지막 10번째 발은 하단 탄착점 쪽을 다시 꿰뚫어 중앙엔 십자가 형태의 찢김이 남는다. 극도의 악조건에서 탄착점을 다시 꿰뚫는 연사는 인간 능력의 경계를 과장되게 넘나드는 장면처럼 보인다. 통제실은 정적. 오만했던 하퍼의 표정은 무너지고 박서준은 담담히 소총을 내려놓고 퇴장한다. 그날 밤 장교 식당과 선내복도는 박서준의 신화 같은 사격담으로 술렁인다. 그러나 사령관 리처드 하몬 58 제독의 집무실에서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제독은 한국 측 선임 김태식 47원사와 하퍼를 불러 에단 로엘 38 소령에 대한 내부자 의혹을 공유한다. 최근 대외 접촉 정황, 자금 흐름, 그리고 F-35 관련 핵심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감시망이 어디까지 노출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외부 변수 즉 박서준을 전면에 세워 의심을 분산시키고 실제 작전 투입을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낮에 과열된 도발과 굴욕, 그로 인한 함내 가십과 시선 쏠림까지 의도치 않았던 일부는 결과적으로 연막처럼 작동한 셈이다. 하퍼는 치욕이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에 혼란과 분노를 느끼지만 임무의 중대성 앞에서 이를 삼킨다. 박서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로엘의 동선을 추적한다. CCTV 사각지대, 야간 패턴, 출입구 권한, 비인가 구역 접근 흔적까지. 며칠 뒤 심야에 로엘이 함선 하부 통신 장비실에 드나든다는 첩보가 포착된다. 박서준은 휴대감청 장비로 주파수를 역추적해 통화를 엿듣는다. 로엘의 코드네임은 매버릭, 상대는 바이퍼. 접선 일정은 내일 24시 좌표 G-7 인근 소형 잠수정 접근. 물건은 F-35 스텔스 도료 성분과 작전 계획으로 위장되어 있으나 진짜 목표가 따로 있는 정황이 비친다.
다음 날 밤 폭풍우를 이용한 합동급습이 개시된다. 네이비실 루크 메카시 36가 타격팀을 이끌고 하퍼는 로웰을 자연스럽게 끌어내 마음의 방심을 유도한다. 24시 정각 수면 위에 작은 잠수정이 떠오른 순간 매복한 타격팀이 일제히 제지하나 로웰은 기폭장치로 위협하며 용병들과 함께 교전을 유도한다. 이때 어둠에서 모습을 드러낸 박서준이 로웰의 심장을 조준해 제압을 시도하지만 예기치 않게 하퍼가 박서준이 어깨를 쏜다. 모두가 충격에 빠지는 사이 로웰은 잠수정으로 달아나려 한다. 그러나 하퍼의 총알은 급소를 일부러 피해갔고 박서준은 쓰러지는 척하다 보조 권총으로 로웰의 손등을 격발해 기폭장치를 떨어뜨린다. 하퍼는 동시에 데이터 칩을 회수하고 타격팀은 화력 우위를 되찾아 잠수정을 제압한다. 단 한 번의 교차 배신처럼 보였던 장면은 실은 두 사람이 로웰을 완전히 방심시키기 위해 짠 마지막 연극이었다. 로웰 체포 후 조사에서 그가 넘기려던 데이터의 실체가 의문으로 남는다. 그때 발생한 비상벨 로웰이 구금된 격리구역에서 의문사가 발생한다. 목에는 날이 선 독침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 흉기는 현장에 없다. 감시 체계가 뚫렸다는 건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방증. 더구나 벽엔 피로 쓴 듯한 BSH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를 하퍼의 별명 벤시로 연결시키는 시선이 순식간에 번진다. 하퍼는 살인 용의자로 격리되고 함내 여론은 이내 그녀를 배신자로 모는 쪽으로 기운다. 박서준은 흔적을 차분히 되짚는다. BSH가 과연 인명을 뜻하는가? 그는 이 문자가 프로젝트명 혹은 시스템 명칭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하퍼는 과거 미 해군의 전자전 기밀 체계 중 BANSHE라는 프로젝트가 공식 폐기된 적이 있음을 떠올린다.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고 프로토타입이 선내 어딘가에 보관되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로웰이 노린 건 F-35 자료는 미끼, 진짜 목표는 BANSHE 시제품일 수 있다. 하몬 제독은 비상 경계령을 한층 높이고 해당 구역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한다. 이제 남은 건 진짜 바이퍼의 정체. 박서준은 로웰 사망 추정 시각 전후에 제한된 CCTV 잔상에서 특수 단화의 실루엣을 포착한다. 그 신발은 표준 전투화와 재질 패턴이 달랐고 어디서 본 기억이 스친다. 그는 곧장 의무실로 향한다. 며칠째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했던 장도윤 30한미 합동팀의 통역. 침대 아래 놓인 단화가 바로 그것이다. 박서준이 끝났다고 말하자 장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냉혹한 요원의 얼굴로 바뀐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듯 권총을 꺼내 발포하지만 박서준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근접 제압으로 무장 해제한다. 조사 끝에 드러난 퍼즐은 이렇다. 장도윤은 정체를 숨긴 채 통역으로 위장에 투입된 중국계 공작원 코드네임 바이퍼. 그는 로웰을 포섭해 BANSHE 시제품을 노렸고 계획이 틀어지자 로웰을 독침으로 제거한 뒤 피로 남긴 모호한 글자를 이용해 하퍼를 함정에 빠뜨렸다. 심지어 초반 박서준의 통역 과정에서도 의미를 왜곡해 한국-미국 팀 간 불신을 키우며 하퍼와 박서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음이 확인된다. 하퍼의 누명은 거치고 그녀는 구금에서 풀려난다. 박서준은 임무였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말하지만 둘 사이엔 미묘한 신뢰가 싹튼다. 하몬 제독은 사건 수습과 함께 기밀의 추가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태식 원사는 한미연합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장병들을 독려한다. 타격팀은 접선망을 소탕했고 데이터 칩과 기폭 장치는 회수됐다. BANSHE 시제품 또한 안전하게 보호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가 단선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순 없다. 장도윤의 상부 라인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공해상 좌표 중국 영해와 인접한 지점들에서 반복 관측된 송금 접선 패턴은 더 큰 바다의 심연을 암시한다. 귀국 준비가 시작되자 함내의 긴장도 서서히 풀린다. 네이비실과 UDT 사이의 공기는 낮의 사격 대결과 밤의 공조 작전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처음엔 영웅담과 가십, 그 다음엔 배신과 누명, 끝엔 상호 신뢰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루크 메카시는 하퍼에게 대단했다고 짧게 칭찬하고 하퍼는 말없이 웃음으로 답한다.
김태식 원사는 박서준에게 과정도 결과도 완벽했다며 귀국 후 보고 체계를 정리한다. 박서준은 최소한의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장비를 정돈한다. 출항일 갑판 위 바람이 선선해졌다. 하퍼는 떠나는 박서준을 배웅하며 그간의 독한 말과 연극, 오해와 공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듯 이제 가면 다시 보기 어렵겠지? 라고 묻는다. 박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개인 연락처를 꺼내 건넨다.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하퍼는 특유의 장난기 섞인 미소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 과격한 도발을 뒤집어 유머로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말. 박서준은 드물게 밝게 웃으며 짧게 대답한다. 아들은 장담 못해. 대신 노력은 해보지. 헬기가 이륙하고 갑판 위엔 폭풍이 거친 하늘빛이 내려앉는다. 긴 밤의 작전과 서로를 시험한 시간들이 이제는 동료라는 이름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사건을 되짚어보면 몇 가지 축이 선다. 첫째, 오만과 편견의 전복. 하퍼의 노골적 도발과 박서준의 침착함이 대조되며 실력으로 판이 뒤집힌다. 둘째, 연막과 심리전. 함내에 퍼진 가십과 갈등은 적의 감시를 속이고 로엘의 방심을 끌어내는 도구가 된다. 셋째, 정체 은폐와 위장. 장도윤은 통역이라는 신뢰 포지션을 통해 정보의 흐름과 의미를 비틀어 팀 간 불신을 누적시켰다. 넷째, 기만의 층위. F-35 데이터는 미끼, 진짜 목표는 BANSHE 시제품. 다잉 메시지도 인명이 아닌 사물 체계를 가리키는 암시로 설계됐다. 다섯째, 합동성의 회복. 마지막 국면에서 한미팀은 역할 분담과 상호 커버로 작전을 완수한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포구 진동 이동 표적 조건에서의 연속 중앙 관통과 탄착점 재관통은 현실성 낮은 과장 연출에 가깝다. 요약은 이를 영웅적 연출로 선을 긋되 이야기의 주제 심리, 신뢰, 정보전, 합동작전의 미학을 부각했다. 또한 원문 전개에 있던 성적 모욕적 언사는 서사적 기능 갈등 고조, 오만의 대가, 말의 역전을 설명하는 선에서 최소화하여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매듭은 완결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린 결말에 가깝다. 바이퍼의 상위 네트워크, 공해상 좌표를 따라 이어진 송금 루트, BANSHE 이후의 차세대 전자전 체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다. 다만 그 초입에서 박서준과 클레어 하퍼는 서로를 동등한 실력자이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인식의 변화가 다음 국면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된다. 폭풍은 물러갔고 거친 바다를 통과한 신뢰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 조용히 열린다.